안녕하십니까, 똘똘입니다. 반갑습니다, 형님들. 가상부동산 투자하는 무돌입니다. 이렇게 무돌님 모시고 방송을 하니까 에너지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네. 내가 유튜브를 30살 후반때 시작을 했거든. 근데 나도 처음 시작할 때는 막 고성으로 막 안녕하십니까 막 이렇게 했는데, 네.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기 찢어진다고. 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이제 20대가 별로 없어요. 보통 젊으면 30대? 네. 근데 무돌림 쪽은 대부분이 20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지금 모인 이유가 뭐죠? 모인 이유는 이제 저는 가상부동산을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고, 우리 대표님 똘똘이님 같은 경우에는 실제 부동산을 중심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두 투자 방식의 차이점 그리고 공통점, 미래에 더 가치 있는 투자 방식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네, 저도 부동산을 하면서 주식이랑 코인을 좀 하는데, 이 NFT 있잖아요. 네. 우리가 지금 같이 하고 있는 NFT가 있잖아요. 네. 그 같이 하고 있는 NFT가 클시티. 네, 클레이시티. 네. 얘도 그 NFT계에서는 부동산을 표방하고 있잖아요. 랜드 NFT인데 좀 많이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비슷하면서도 많이 다르다. 실제 부동산과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클시티 하시는 분들은 이제 또 부동산을 또 많이 안 해보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코인이나 주식은 많이 하셨는데 아무래도 젊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좀 실물 부동산과 그런 가상 부동산이 좀 어떤 차이점을 지는지. 그래서 무돈님하고 우리가 이제 그런 합의돼서 한번 찍게 됐는데,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실물 부동산과 가상 부동산 vs 딱 했는데, 대결 구도라기보다는 우리가 보통 재테크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비교할 수 있고 또 내가 잘할 수 있는지를 좀 확인하는 차원에서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속이는 게 아닌데 내가 속았다는 느낌이 들지 않게. 네.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실물 부동산은 이제 토지, 아파트, 뭐 상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빌딩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토지를 위주로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네, 땅을 위주로. 네. 가상 부동산은 이제 클시티잖아요. 네. 클시티에서 그 보면 랜드잖아요. 클시티도. 그러니까 같은 토지를 놓고 비교했을 때 이게 비교가 좀 더 쉬울 것 같아서 거기에 뭐 다른 부동산이랑 섞이면 비교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네. 토지에 대해서. 네. 실물 부동산은 이제 일단 토지를 제가 설명을 해야 될 거예요. 토지는 뭐죠? 토지 안에서 종류가 있어요. 전이 뭔지 알아요? 밭 전자. 네. 공부 좀 하셨군요. 밭이죠. 밭이죠. 그렇죠. 답. 전답 뭐 논이겠죠. 논. 그렇죠. 그리고 임은 뭐 그냥 빈 땅이겠죠. 아니요, 임은 산. 산. 네. 근데 산은 또 두 가지로 나눠져요. 네, 산림. 네, 산번지가 있고 임번지가 있는데, 개척이 농지로 개척이 된 거를 임이라고 하고, 개척이 되지 않고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 걸 산이라 그래요. 산에서 우리가 이제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나무를 심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걸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 임이고. 그렇죠. 그래서 생산성에 따라서 아니면 사용 용도에 따라서 이제 가치가 달라진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토지라고 하지만 실제로 거래하는 거는 전답, 임, 산 뭐 이런 거. 이런 거. 그러니까 밭이나 논을 가장 많이 거래해요. 그다음에 산도 거래하고. 보통 크게 거래하는 사람들은 이제 산이 땅이 크고. 그러면 이제 가상 부동산은 이제 지금 클레이시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클레이시티는 어떤 거예요? 클레이시티 같은 경우는 지금 25개 나라의 여러 가지 도시들을 가상에서 이제 소유화할 수 있는 NFT로 만들어서 그 땅을 내가 이제 거래를 할 수 있고, 그 땅에서 우리 실제 이제 부동산에서도 그 땅을 누군가한테 임대를 맡겼을 때 임대 수익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클레이시티에서도 내가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씩 일종의 임대 수익으로 토큰을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그런 개념의. 그럼 클레이시티도 이렇게 토지처럼 실제 부동산처럼 뭐 이렇게 구분이 돼 있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 답, 임야가 다 가격이 다르거든요. 클레이시티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클레이시티 같은 경우는 땅 이제 구역이 한 도시 안에도 뭐 20개, 30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구역이 나눠져 있어요. 한 나라마다 구역이 나눠져 있어요? 그렇죠. 네.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구역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3티어 땅도 있고요.
2티어 땅도 있고 1티어 땅도 있어요. 아, 네. 그러면 티어별로 가격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1티어에 가까워질수록 가격이 높아지고 제가 아까 매일 이제 획득할 수 있는 일종의 임대 수익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임대 수익 같은 경우도 1티어로 올라갈수록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네. 클레이시티도 활용처나 아니면은 어떤 생산성에 따라서 가격이 네. 달라진다. 그렇죠. 천차만별이죠. 그렇군요. 그럼 한번은 지금 본격적으로 한번 클레이시티랑 실제 토지랑 네. 한번 비교를 해보죠.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네. 한번 저기 무돌님도 부동산 이제 초보시니까 그렇죠. 네. 한번 저한테 질문을 한번 해봐주세요. 네. 제가 실물 부동산 투자를 되게 이제 벽이 높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지금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네. 나라님들 네. 집값 잡아주신다면서요. 왜 이렇게 비싸요? 못 사겠어요. 형님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더 코인을 많이 하는 것 같아. 네, 제가 돈을 좀 많이 가지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집값이 지금 막 매일 뉴스에서 막 몇 억이 뛰었니, 뭐 몇십 프로가 뛰었니 하는 상황에서 제가 지금 이거 들어가면 불타 죽는 거 아닌가. 네, 매번 그런 불장 아닌가. 그러니까 매번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많이 안 오른 뭐 다른 가상자산이나 주식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내 시드를 좀 불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야 될 영역이 점중력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현실적으로 지금 젊은 사람들이 땅 사러 오는 경우는 제가 한 달에 뭐 한 200~300명의 고객이 온다고 저희 사무실 치면 젊은 사람들이 오긴 오는데 젊은 사람들이 땅을 사러 오겠다. 이런 사람들은 한두 명? 저도 땅을 산다는 개념은 별로 생각을 안 해봤어요. 땅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땅을 사서 수익을 많이 내려면 내가 미리 정보를 가지고 그 땅이 뭐 재개발 예정 지역이다 이런 거를 알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뭐 내가 땅을 사가지고 그걸 누구한테 뭐 임대를 줘서 수익을 내고 그런 개념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실제로 부동산의 꽃은 토지거든요. 네, 그리고 보통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하진 않아요. 근데 이런 아파트는 흔하게 젊은 사람들이 접하잖아요. 거기 거주하고 있고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들은. 근데 토지는 좀 내 거 아니다. 내 거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토지는? 네. 그리고 아파트 값이 올랐지 땅 값이 올랐다는 생각을 잘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잘 못 해봤던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네이버 뉴스나 인터넷 기사를 봐도 뭐 아파트 값이 뭐 몇 억이 올랐다 이런 거는 많이 접하지만 땅 값이 많이 올랐다는 기사는 별로 못 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땅값이 그 지역 땅값이 올라서 아파트 값이 땅값이 올라서 오히려 다른 건물값이 오르는 거구나.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제목에 우리가 실물 투자의 장점과 이제 단점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네네. 그래서 좀 장점을 얘기하자면 마음이 좀 편해요. 사면. 사놓으면.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혹시 부동산 가지고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저는 가상부동산만 가지고 있는데 사실 마음이 편하지 않거든요. 이거는 매일매일 그 토큰 가격 변동을 신경 써야 되고 또 이제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가치 부여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맨날 신경 써야 되고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크다는 거는 하루만 해도 손해를 볼 수 있지만 하루만 해도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부동산의 단점은 좀 느리다. 그거에 비하면은 부동산은 좀 느려요. 그러니까 뭘 한번 사면 몇 년은 갖고 있어야 돼. 샀다, 내가 오늘 샀어. 근데 잘못 산 것 같아. 내일 팔아. 그럼 무조건 손해봐요. 세금이 세요. 실물 투자는. 세금이 세죠. 네, 특히 토지는 4.6%거든요. 취득세가. 가상부동산은 세금 있나요? 지금 없죠, 아직은. 네, 가상부동산은 그런 부분이 좀 장점인 것 같아요. 양도세나 취득세가 없다. 네, 지금은 없습니다. 중개수수료만 존재하죠? 네, 조금 있죠. 네, 중개수수료. 네. 근데 실제 중개수수료도 좀 싸잖아요. 네, 1% 정도? 네, 근데 이쪽 부동산은 중개수수료도 꽤 세요. 이 규모가 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억짜리 토지를 샀을 때 취득세만 460만 원 정도. 그러면 딱 그거를 구매하는 순간 나오는 세금이 360만 원이고 또 나중에 그거를 내가 연간 보유하고 있었을 때 대한 세금은 또 따로 있고. 네, 또 보유세 또 따로 있고, 그리고 보유세가 또 이제 따로 있고, 또 양도했을 때 내가 또 1억의 양도 차익을 받다 그러면 양도 차익이 50%까지 최대. 최대 50%요? 네, 그러면 1억을 이익을 보면 5천만 원이 세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죠. 나라에서 너무 많이 뺏어가죠. 그러니까. 근데 그만큼의 세금을 상쇄할 만큼 수익률이 많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사실 오래 들고 있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토지 투자를 하냐면 실질적으로 토지는 두 가지 장점이 있어요. 크게. 하나는 이제 물가 인상분보다는 안정적으로 계속 우상향한다. 토지는 지속적인 우상향을 한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사정이나 큰 경기 변동이 없지 않는 한 우상향한다. 토지는. 다른 부동산이랑도 좀 틀린 게 계속 우상향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뭐냐면
개발이 가능하다요. 개발이 가능하다. 네, 그래서 내가 어떤 걸로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수익이 많이 변해요. 거기다 농사를 짓느냐, 네. 건물을 짓느냐, 네. 뭐 경기장을 만드느냐, 아니면 뭐 발전소를 짓느냐, 어떤 휴양지를 만드느냐, 내가 어떤 개발자의 취지에 따라서, 개발자의 2차 투자에 따라서 그 가성비가 완전히 달라진다. 그럼 그 땅 성격이 내가 뭐 건물을 올릴 수 있는 땅이냐 아니냐 이런 것도 가치에 굉장히 큰 영향을 그래서 미치네요. 똑같은 땅이어도 어떤 투자자가 투자했냐에 따라서 이 땅의 가치가 확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어때요? NFT는 어때요? 클래시티는 어떤 것 같아요? 클래시티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사용자의 성향에 따라서 가치가 많이 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기본적인 가치는 고정되어 있대. 뭐 이제 우리 커뮤니티 안에서 이 클래시티의 추가적인 가치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팀플레이죠. 팀플레이를 통해서 가치를 부양할 수 있는 그런 느낌. 거버넌스라고. 그렇죠. 거버넌스. 그렇죠? 커뮤니티가 거버넌스 파워를 해서 회사를 움직일 수 있다. 그렇죠. 우리 아파트 분녀회 이제 하시는 분들이. 그렇지. 부동산으로 보면은 아파트 그렇죠. 분녀회가 단합하는 거. 그렇죠. 뭐 이런 느낌이고. 그리고 이제 토지로 보자면은 이제 이천시가 어떤 정책을 만드는 거. 그래서 그 가끔 이천시에서 그런 거 하거든요. 좋은 정책의 의견이 있으면 아이디어 공모전을 해요. 시민들한테.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 시민들이 커뮤니티를 조성해서 이렇게 단합하는 경우는 드물고, 어떤 이제 회사 유치를 하거나 이럴 때 그 데모를 하긴 해요. 데모를 한다. 우리가 이제 하이닉스가 이천이 큰데, 데모를 통해서 하이닉스 생존권 보장, 뭐 하이닉스 이전 반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하이닉스가 이전하면 그 이천의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재테크는 항상 그런 커뮤니티가 좀 그렇죠. 존재를 하는 것 같아. 그렇죠. 클래시티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이제 거버넌스라는 개념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거버넌스는 이제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의회를 구성해서 그 안에서 어떤 안건을 제시하기도 하고 그 안건에 대해서 투표를 하기도 하고 우리 클래시티라는 전체 땅의 어떤 방향성을 우리가 직접 회의를 통해서 안건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자본금별, 실물 부동산, 투자 추천. 딱 저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딱 1억 미만을 가지고 있는 20대 초기 투자자 이 상태인데, 보통 1억이면 클래시티에서는 뭐 할 수 있어요? 클래시티에서는 제일 좋은 땅 1티어 땅 한 개 살 수 있죠. 1티어 땅. 1티어 땅 하나에다가 지금은 이제 3티어 땅도 한 개 얹어서 땅 2개 정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솔직히 1억이면 서울에서 뭘 하기는 좀 애매하고 지방에 투자하기가 좋아요. 지방에. 네. 그래서 1억으로도 땅을 살 수도 있고 아파트를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1억을 모으는 거는 목표긴 한데 막상 1억을 모았을 때 뭐 할지 잘 몰라서 차를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20대 분들은 이제 차부터 먼저 맞아요. 제 친구들 바로 이제 풀매수 해가지고 이제 BMW, GV80 이런 거 바로 사버리고. 무돌림은 땅을 살 수 있다면 BMW가 좋아요. 그 457번지에 100평짜리 토지가 좋아요. 아니 전 무조건 땅이죠. 무조건 땅. 차를 왜 사냐 얘들아. 저 같은 경우는 1억짜리 차를 타고 다니는데 보통 한 달에 50만 원 정도의 지출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차를 굴리는 데만 필요한 거예요? 기름값부터 해서 뭐 할부금까지 해서 보통 50만 원 정도에서 100만 원 정도가 지출되는 것 같아요. 100만 원. 네. 근데 그 1억짜리의 토지를 사도 그 대출을 받을 경우에 한 달에 30만 원 이상의 지출이 나오진 않거든요. 대출 이자가? 네, 담보대출 이자가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원금 상환할 경우에 한 60에서 100만 원 정도? 내가 전액 대출을 받았다고 쳐도. 근데 실제로 토지를 사는 데 있어서 전액 대출은 잘 안 해주고요. 감정가가 잘 나올 경우. 그러니까 1억짜리에 1억으로 내가 거래를 했다고 해서 그 땅이 1억은 아닌 거예요. 감정가라는 게 존재해요.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감정이 더 높게 나올 경우에는 대출이 좀 많이 나와요. 60%에서 70%까지. 근데 감정이 적게 나올 경우에는 한 50% 정도. 근데 그 감정과 실제 투자할 때 감정과 실제 거래 가격이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뭔가요? 감정 평가사가 이제 그거를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주변 시세, 주변 거래 사례랑 그리고 이제 실제 자기가 현장 답사를 했을 때 그 하자가 없다. 그 땅이 뭔가 없다. 감가상각될 게 없다. 그러니까 뭐 철거할 게 없고 뭐 뽑아낼 나무가 없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감정평가 생각하는. 네. 그리고 주변 개발 호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보고 감정평가사가 금액을 정해요. 그러면 은행은 그걸 믿고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좀 추가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사람이 대출을 받느냐. 그러니까 부동산은 물건을 거래하는 데 있어서 사고 파는 사람들이 어떤 구성원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거래 쌍방이 네.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네네네. 은행이나 모든 가치가 변할 수가 있어요. 오, 땅을 사러 왔는데 네. 무도리처럼 네. 직업이 없어. 네. 하루 종일 집에서 코인 네. 그래프만 보고 있어. 네. 이런 사람이 가서 거래를 한다 그러면 네. 가치가 낮아지는 거군요. 그렇죠. 그 땅의 가치도 낮아질 수가 있어요. 은행이 봤을 때. 네. 근데 그게 이제 실제로 저랑 손잡고 네. 같은 은행을 가잖아요. 네네. 그럼 여기는 이거 1억짜리예요? 무돌림? 이거 4천만 원밖에 대출 안 나오는데요. 죄송해요. 왜 그래? 이러는데 네, 똘똘이가 가면 사장님 또 사시게요. 네. 사장님은 제가 8천만 원까지 해드릴게요. 와, 굉장히 억울하네요. 네, 이렇게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담보 능력도, 그 사람의 이제 급여라든지 예금 수준, 그 사람이 그리고 1년에 그 이제 기여도 같은 게 있어요. 그 은행에 얼마만큼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해서 그 은행에 수입을 안겨줬냐. 그래, 열심히 해야겠네. 뱅커 형님들, 네. 돈 많이 맡길게요. 돈 좀 빌려주세요. 그래서 실적으로 은행들은 신용 점수가 중요하다고 점수가 중요하다. 말을 해요. 네네네. 그래서 신용카드를 많이 써라 이런 얘기를 하지만 네. 실제 더 중요한 거는 담보. 내가 어떤 담보를 제시할 수 있느냐. 인적 담보. 그러니까 내 자신이 네. 얼마만큼 그 은행에서 인정을 받느냐. 네. 두 번째는 그 물건. 그 아파트나 그런 이제 땅, 토지가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 땅을 샀느냐. 그런 것들이 많이 좌지우지하고 그러니까 내가 또 땅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겠죠. 좋은 땅을 잘 선별해 왔을 때 은행원도 깜짝 놀랄 정도. 아니 이런 땅을 어떻게 이렇게 싸게 사셨어요. 은행원들도 이런 땅들을 많이 보겠죠. 이 사람이 보니까 능력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다. 자기한테 200만 원짜리 땅인데 100만 원에 내가 사온 거야. 그럼 어필이 가능하겠네요. 그러면 이거는 은행이 100% 대출을 해줘도 네. 자기네가 이익이잖아요. 은행은 대출을 많이 해줘서 이자를 원금 상환을 하는 게 목표니까. 그래서 1억 정도를 땅을 사면 어떤 땅을 사는 게 좋냐면 살짝 개발이 돼 있는 땅을 사는 게 좋아요. 개발이 돼 있는 땅. 네, 왜냐면은 1억 갖고 개발이 안 돼 있는 땅을 사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 이유가 뭐냐면 평수가 커요. 땅은. 네. 무조건 100평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네. 실제로 논 밭은 막 500평, 1000평이 기본이에요. 네. 그럼 1억 갖고 그런 땅을 살려면 저기 강원도 가서 시골 가서 사야 되거든요. 감자 농사하고. 네, 1000평 살려면 10만 원 갖고 사야 되잖아요. 네. 평당 10만 원. 그러면 진짜 꽂은 땅을 살 수가 있거든요. 꽂은 땅. 근데 보통 조금 한 10년 안에 수익을 보려면 5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평당 가는 땅을 사야 돼요. 어느 정도 인기가 붙어 있는 땅을 사야 된다. 네. 근데 너무 많이 개발된 땅은 또 안 좋아요. 성장 기대치가 낮으니까. 네, 이거는 진짜 그냥 집들이 막 짓고 있어. 그래서 이거는 주변 시세랑 너무 비슷해. 주변에서 한 150인데 이건 140에 살 수 있어. 네. 이거는 별로 금매가 아니에요. 그냥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빨리 파는 그냥 빨리 파는 분양 개념이지 금매가 아니다. 실질적으로 금매면 한 30% 정도는 싸야 돼요. 시세. 그러니까 그 주변 시세가 한 200만 원인데 한 130만 원, 150만 원에 판다. 요런 것들을 이제 살 수 있죠. 1억이면. 왜냐면 그런 건 개발돼 있으니까 대출도 잘 나오고. 네. 그리고 거래 사례가 많아요. 주변에. 왜냐면 개발한 사람들이 많이 팔았으니까. 그러니까 거래 사례도 많으니까 은행에서 봤을 때도 2억짜리 땅을 1억에 사시는구나. 1억 5천에 사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너무 거래가 없는 지역을 가서 사면 은행에서 봤을 때 이 땅을 왜 사세요? 이러는 거지. 오히려 고객한테 이 땅 왜 사시는 거예요? 네네네. 거래 사례도 없고 이거 개인 감정 해봐야 되겠는데 뭐 이렇게 하면 좀 그렇고. 그래서 또 1억 미만이 있는 사람들은 솔직히 땅보다는 아파트를 많이 사요. 저도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1억 미만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사람인데 지금 당장 매달 수익이 나오고 싶고 매달 내가 이제 내 시들을 불리고 싶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땅 같은 경우에는 뭐 매달 수익이 나오진 않잖아요. 거기서 매달 월세가 나오진 않는데 이게 미래에 지금보다 훨씬 더 가치가 높을 것이라는 예상을 통해서 그런 기대 수익을 맞아요. 그래서 땅보다 아파트가 좋을 땐 뭐냐면 아파트는 월세가 나오거나 땅에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땅도 월세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땅에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아파트에만 있는 게 있어요. 땅이 없는데 아파트에만 있는 거. 네. 뭐가 있을까요? 유동인구가 있죠.
아니죠. 아파트에는 전세라는 게 있어요. 전세. 전세 보증금이라는 게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모든 부동산에는 전세 보증금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아파트는 특히나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의 70%에서 90%까지 들어와요. 와, 전세가 너무 비싼데요. 네. 그러니까 무돌림이 1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네. 1억에 전세를 놓을 수도 있어요. 와, 상황에 따라서. 1억 5천짜리 아파트를 1억에 싸게 샀다. 네. 재수 좋게. 네. 근데 1억 5천짜리 아파트에 7, 80% 전세가 들어오면 1억이 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전세가 매매가를 초과하는 순간이 와요. 그 원금 회수가 다 끝나잖아요. 네네네. 그런 장점이 있다, 아파트. 이게 근데 전세 보증금 개념이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네. 이게 세게.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튜버들도 아파트 투자를 가장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게 접근성도 좋고 소액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솔직히 한 돈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만 있어도 네. 1억대 아파트는 살 그래요? 수가 있다. 제가 지금 땅을 다 팔면 한 뭐 3, 4천 나올 것 같은데 네. 그걸 가지고 우리 똘똘이 사장님 찾아오면 네, 아파트를 살 수가 있어요. 그래요? 네. 야, 진지하게 고민을 한번 해봐야겠는데. 근데 일반 젊은 사람들은 그 부분을 잘 몰라요. 네, 전혀 몰랐어요. 근데 그 무돌림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 29입니다, 올해. 뭐 평균적으로 29살 사장님들이 저희 사무실 많이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파트를 많이 사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 나이 때 벌써? 네, 그러면 그분들은 1억대만 사는 거예요. 조금 1억이면 규모가 작은 아파트. 네, 1억짜리 아파트를 사서 살짝 리모델링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에 한 다음에 전세를 놓으시는 거죠. 네. 아니면 월세를 받거나. 좋다. 왜냐면 대출도 한 70% 나오니까 대출 받아서 자기 돈 한 3,000만 원 넣어서 월세 받으시는 분도 있고 아예 전세를 나와서 시세 차익을 보려고 한 5년 정도 그래서 10년 정도 갖고 계신 분들. 이야, 괜찮은데요? 네. 그러니까 내가 1억을 모으는 과정까지가 좀 힘들지 1억을 모으는데 예금이나 저축으로만 모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현금을 1,000만 원까지 빨리 모아서 1,000만 원부터는 재테크 그러니까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어떤 코인이나 이런 것들 골고루 해서 1억을 빨리 만들어서 보통 그러니까 1억 갖고 토지 투자하기는 조금 힘들고 한 3억 정도까지 3억으로? 네, 그럼 3억 정도까지 모으면 토지 투자도 할 수 있고 어떤 개발에 관여도 할 수 있고 뭐 건물 투자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1억짜리는 여기까지만. 이방사